사마천 학회에서 저를 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사마천을 제가 뭐 이름 함자만 아는 정도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제가 역사를 학부에 전공을 하고 뭐 예컨대 대학원을 가거나 뭐 박사를 쪽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순전히 한국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사를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는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 교수님께서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내가 드디어 고려사 저료를 완독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 생활 하신 지 20년이 지나셨는데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오셔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이걸 완독했다. 완역이 아니고 완독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뭔가를 다 읽은 것 같다. 이렇게 고려사 전공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이 학문을 연구하면 향후 20년을 이거는 나는 못한다. 그래갖고 그 수업을 들은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역사를 포기하고 학문을 포기하고 이제 거리로 나간 한 10분의 1만 이제 학문을 전공했죠. 역사가 그만큼 어렵고 굉장히 심오하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마천 학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거 내가 사마천 학회에 와서 무슨 영화 얘기를, 영화로 보는 현대 중국사의 변화를, 이거 내가 전문가들 앞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중국 전문가들이시죠? 그랬더니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니신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무협영화 많이 얘기하셨고요. 신영문 객잔 등등 굉장히 그 추억과 전설이 어린 그런 영화들인데, 용문 객잔이었죠. 요즘은 그 뒤를 잇는 감독이 아마 왕가희 정도? 왕가희가 최근에 일대종사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아마 왕가희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인데, 역시 그것도 무술과 관련된, 무예와 관련된, 영춘권의 남방파, 북방파, 저도 정확한 개본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얘기와, 그리고 정말 중일전쟁 시기에 현대사가 어떻게 엮이고 얽히는가, 이런 것을 스토리로 엮어낸 작품이 일대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국에서는 무협과 무예와 관련된 영화들이 중국의 전통적 사회와 현대적 사회의 어떤 그 변화에 맞춰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영화를 사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이 보셨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영화도 할리우드 영화처럼 무슨 각 나라의 영화가 나름대로 계보가 있고 이런 맥이 좀 있습니다만, 중국 영화가 한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그 일종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요즘은 잘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됐죠. 중국 영화하고 일본 영화를 수입하는 영화사들은 거의 다 요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영화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 정도로 자꾸 치중돼 있어서, 중국 영화는, 현대 중국 영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몇 가지의 그 키포인트, 모멘텀들이 있겠죠? 6.25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고요. 아마 아주 가까운 현대사로 따지면 우리에게 정신적 기점은 사실은 1980년 광주 이런 거겠죠. 그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쟁점과 이슈를 만들어냈지만 문화적으로, 특히 영화적으로도 한국에서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큰 뭔가의 어떤 역할을 하거나 큰 기점이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중국에도 똑같은 사건이 천안문입니다. 천안문 사태,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중국의 현대 영화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거나 현대 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영화의 여러 가지 내용이든 그 테마든 정신적 무엇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그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 상황을 아마 기억 다 하실 것 같고요. 저 사진은 워낙
퓰리처상에 그 버금갈 만큼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진이어서 탱크가 밀고 들어올 때 그 탱크 앞에 홀러서 그 탱크를 막았던 한 젊은이의 사진이었죠. 저 젊은이의 생사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저 사진 한 장으로 천안문 사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 근처가 사실은 다 1980년대 후반이 그 격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는 얘기죠.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었고 이른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동구권의 몰락의 그 어떤 기점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는데요. 뭐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의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이른바 이 동구라파를 포함한 이른바 사회주의 정부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민주화 요구 시위나 이런 것들로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천안문 사태였던 거죠. 호요방의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것이고 등소평이 탄압을 했죠.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중국의 그 문화적 특질의 가장 기점이 되는 게 천안문 사태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사실 중국의 현대영화, 모든 현대영화는 몇 가지의 그 분기점이 있는데요. 지금 천안문 사태를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은 문화혁명이었죠.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10년 동안 이어졌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 반영이 됐습니다. 영화로 반영된 것은 다시 사회에 다시 거꾸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이 일종의 변증법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고리를 형성하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천안문 사태의 호요방 등등 때문에 일어났던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 것들이 등소평에 의해서 억압됐는데요. 탄압됐는데 등소평은 사실은 문화대혁명을 종결했던 그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문화혁명의 그 강고했던 그 이념적인 어떤 그 도구마들을 좀 유연하게 풀어냈던 개혁론자였던 등소평이 1989년에는 천안문 사태에서 학생들을 억압했죠. 그리고 탄압했고 수십 명의 사상자, 수백 명의 그 부상자를 만들어냈던 유혈 진압의 어떤 주인공이 됐었던 거죠. 공산당, 공산주의 사상의 영도성을 인민의 자발성, 민주주의보다 앞세운 일종의 신문화대혁명 유혈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천안문 사건이었죠. 공산주의적 이념의 영도성,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가 어쨌든 이 자본주의나 서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당시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억압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됐었죠. 요래서 나왔던 영화들, 요때 당시의 영화들이 사실은 그 중국의 현대 영화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점들을 만들어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별이는 다 보신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패왕별이나 이 중국 그 현대 영화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북경영화학교일 거고요. 북경영화학교,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 한국에는 뭐 동국대 영화학과가 있고 뭐 중앙대 영화학과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회주의 정부에서 영화는 프로파간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 체제를 그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 프로파간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 전공, 그러니까 영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어떤 중앙정부의 계획하에서 통제하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러시아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 동구권이 폴란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의 영화, 현대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경 영화학교를 그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경 영화학교에서 언제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가 지금 중국 현대 영화의 어떤 기류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첸 카이거, 그다음에 장이모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중국 북경 영화학교 제5세대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 지금 김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무협 영화 이런 등등은 그 전에
제4세대 감독에 속하는 인물들도 있었고요. 중국 현대 영화의 어떤 기준은 5세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 세대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 중화주의 사상에 입각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5세대부터 해서 좀 다원화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과거 역사 또는 현대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적, 성찰적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작품이 이 태양별이와 이런 작품들이죠. 붉은 수수밭, 국두 뭐 이런 작품들이죠. 장이모의 작품 중에서 초기 작품 중에서 가장 뚜렷했던 족적을 남긴 그런 작품이고 장이모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국의 그 체제로부터 이른바 반체제 감독으로 분류됐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내용들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다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네. 붉은 수수밭 자체가 중국 사회 자체를 은유하는 그런 붉은 수수밭에서 살아가는 그 농촌 지역 자체를 영화에서는 지금 중국의 현대 사회를 은유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모나 첸카이거나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런 거죠.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사회를 얼마나 현대화시켰는가, 그리고 이른바 인민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접근해 보니 아니었다는 거죠. 붉은 수수밭이나 국두를 통해서 장이모가 얘기했던 것은 농촌 그러니까 중국 내륙은 아직도 근대적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인민의 행복은 없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뭐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또는 그 농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 했던 거죠.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나라는 연안을 통해서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생각하면 미주리, 뭐 네브라스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미네소타 이런 데 안 생각하잖아요. 미국 하면 뉴욕, 이스트 코스트의 뉴욕, 워싱턴 이쪽에 웨스트 코스트의 LA, 캘리포니아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미국은 사실은 그 안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네브라스카나 미주리나 뭐 이런 거죠. 서부국 하면 거기잖아요. 서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신 존 웨인의 서부가 LA가 아니잖아요. 미주리까지가 서부였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서부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지라고 하는 캔사스나 미주리 쪽으로 가는 얘기죠. 지금의 서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공간에 대한 약간의 도그매틱한 그런 뭐랄까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뭔가 발전한다. 예를 들면 등서평이 푸동특구를 만드는 곳 상해 이런 곳을 지도상에 보시면 대부분 연안 지역이죠. 베이징, 항저우, 광저우 이런 상하이 다 어떻게 보면 연안 지역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거나 현대화되긴 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중국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도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장이모나 첸카이거나 북경 영화학교에서 현대식 영화를 공부했던 현대적 지식인들이 봤을 때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가 인민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영화를 통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이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그 사회주의 체제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에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천안문 사태 또는 중국 사회의 변화와 주고받는 게임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나 또는 젊은이들의 사고는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천안문 사태로 터지고 그 사태가 터진 이후에 다시 영화 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태양별이가 다시 저기 보면 2017년에 우리에게 재개봉됐습니다만 1990년 작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문 사태의 그 앞뒤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5세대 감독들은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의 중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든
영화적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왕별이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1960년대, 1966년에서 76년까지 있었던 이른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비판적 시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외연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5세대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 사회의 현대화 또는 중국 사회의 그런 이른바 서구적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영화적으로도 실천하려고 했었던 감독들로 뽑힙니다. 그런데 뭐 이건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정리한 거고요. 뭐 저기 보시면 저 맨 위에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았다.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보다는 뭐랄까요, 이렇게 그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뭔가 단계적 비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혁명 이후에 비참한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반성한 영화를 만들었다. 첸카이거, 장이모 같은 감독들이 대표적인 감독들이고 아까 보신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영화 속의 문학성을 버리고 영상미의 중요성을 부각했고요. 뭐 영상과 사운드의 역동적인 조화를 강조했고, 뭐 어쨌든 현대적 영화의 기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첸카이거나 장이모가 중국 현대 영화에 끼친 그런 영향력과 그런 영향은 대단히 그 업적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첸카이거는 철학자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 3번 정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잘생겼고, 그, 배우도 하고, 연기도 하고요.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첸카이거가 왔을 때, 영화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당신에게 영화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으로 영화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고요. 영어를 첸카이거가 잘하는데요. Film is holy who라고 했어요. holy, 성스러운, W-H-O-R-E. 제가 발음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성스러운 창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스러운, 뭐, 율랑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영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는 영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리에 어떤 여자가 서 있을 때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갈 때 성스러운 마리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리의 여자로 보는 사람도 있다. 영화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사회가 그것을 그 용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홀리, 성스러운 마리아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거리의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첸카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첸카이거가 그런 생각 갖고 중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중국 영화계의 변화를 일으켰고 영화를 통해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죠. 5세대 감독은 중국 현대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감독들이고 5세대 감독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중국 현대 영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죠. 이런 게 중국 영화가 이런 게 재밌는데요. 장이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두나 붉은 수수밭을 만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인민의 행복에, 인민의 복지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해냈던,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해냈던 감독이었는데, 바뀌었죠. 2002년부터 이제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영화계가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소 냉전 시대의 블록화처럼 그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마지노선을 만든 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칸느 영화제 같은 걸로 마지노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죠. 뭐 칸느, 베를린, 베니스 뭐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른바 상징적으로 반 할리우드 전선을 구축해서
시장 자체나 특히 영화 문화적인 그런 침략 또는 영화 문화적 잠식을 좀 막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애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리우드와 반할리우드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데 할리우드가 워낙 세력이 강하니까 이 가운데서 캐스팅 보트를 누가 쥐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럽의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아시아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시아권의 영화들, 아시아권의 감독들, 아시아권의 여러 영화인들을 유럽 쪽과 연대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가 계속 아시아권 감독들에게 상을 주고, 일본 감독 구로자 아키라에게 무슨 상을 주고, 오시마 나게사에게 상을 주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세계 영화 시장의 주도권과 패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유럽에서 주목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5세대 감독들이에요. 중국의 5세대 감독들. 장이모와 첸카이거를 어떻게 유럽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유럽과 손을 잡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라고 하는 영화 시장을 어떻게 친유럽적, 반할리우드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전략적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영웅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자가 썼어요. 기사를. 장이모가 정치적으로 변절했다. 이렇게 쓴 거죠. 영웅 다 보셨죠? 이거는 안 보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성룡의 취권이 추석이나 구정 때 TV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때 되면 케이블에서 영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 무협 영화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무협 영화잖아요. 다 기억하시는데 견자단이 거기서 주인공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창스죠. 그다음에 양조위가 주인공 거기 극중 이름이 파검이에요. 파검. 다 기억하시죠? 검이 잘려 있어요. 근데 워낙 무술 고수니까 그리고 그 애인이 장만옥이었고 비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남녀 검객이 있고 그다음에 이연걸, 무명이라는 이름의 검객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죠? 진시황 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 전이 전국 칠웅이죠? 김영수 선생님 맞죠? 네. 제가 함부로 여기서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전국 칠웅에 이제 일곱 개 국가 중에 이제 진나라가 있었던 거고, 옆나라, 조나라, 오나라, 이렇게 한 7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극 중에 4명의 검객들, 그러니까 창을 쓰거나 검을 쓰거나 하여튼 이런 검객들이 대부분 진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의 장수나 공주였죠. 그러니까 진시황 때문에 진시황이 이걸 통합을 했으니까 최초 통일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쿠르드족처럼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고 자기 아버지인 왕이 죽고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무예는 대단히 뛰어난 내공이 대단히 뛰어난 검객들이고 그래서 나의 철천지 원수 진시황을 죽이는 것이 목표인 거죠. 영화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웅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 속 영화가 액자로 펼쳐지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는 내용을 복귀하겠습니다. 한 2분만. 이연걸, 무명이란 검객이 비설과 파검을 찾아가죠. 이전에 장첸이라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견자단을 찾아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싸운 것처럼 하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인 걸로 하자.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시황이 워낙 암살 그게 많았기 때문에 호위무사가 워낙 강했고 이 보안이 너무나 철저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연걸이 갖고 있는 무예 기법이 기억나세요? 십보 필살 기법이에요. 십보 필살. 십보 안에만 들어가면 다 죽어요. 내가 십보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나하고 싸우는데 십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죽어요. 내가 진시황을 죽이려면 십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십보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을 어떻게든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여자가 아라비안 나이트 황제에게 막 에피소드를 풀어서 막 이렇게 하듯이 뭔가 얘기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을 만나서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파검을 처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으니까 파검을 죽이고 파검의 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진시황이 진짜네? 그래서 야 그 얘기 좀 해봐. 50보 앞으로 이런 거잖아요. 영화 보시면 뭐 100보 앞으로 제가 비설도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50보 앞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 영화 이 이연걸의 거짓말이 펼쳐지죠. 그때 아버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나서 죽으셨으면 나중에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비설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 사인의 검객이 짠 얘기니까. 죽었다고 하자. 죽인 것처럼 꾸미자라고 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진시황 앞에 10보 앞으로 가죠. 10보 앞으로 가는데 영화의 결말은 다 아신 것처럼 진시황을 죽이지 못하죠.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무명이 스스로 그 진시황의 호위 부대에게 살해당하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말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르몽드가 이 영화 그런 영화인데 이게 무협 영화잖아요. 사실은 무협 영화의 외피를 갖고 있는데 르몽드가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장이모가 변절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이연걸이 죽이러 가는 그 길목에 그 양조위가 그러니까 파검이라는 검객이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죠. 진시황을 죽이지 마라. 왜 죽이지 말라고 했니? 그랬더니 그 양조위 파검의 파검의 수행이었던 여자 검객 장쯔이가 뭐라고 보내셨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메시지가 의라는 단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어쨌든 지금은 농민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죠. 자, 나도 진시황을 죽이고 싶은데 진시황이 나에게도 원수인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살잖아. 지금 다시 전쟁을 하진 않잖아. 어쨌든 전국 칠웅이었을 때 그러니까 진시황이 진나라로 통합하기 전에 중국 최초의 국가를 만들기 전에 전국 칠웅은 맨날 싸웠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러지 못하고 맨날 나가서 싸우고 죽고 농가에서는 남자들이 없어지고 여자들만 살아남고 이런 일들이 횡행했으니까. 지금은 아무리 진시황이 분석행위에 뭐에 독재에 사람 죽이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전쟁은 안 하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연걸이 진시황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영화적 결말이에요. 만약에 영화가 역사와 달리 영화 속에서 이연걸이 진시황을 죽였다면 장이모는 프랑스 르몽지로부터 변절자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영화를 보고 프랑스의 그 영화 리뷰어나 영화 평론가들이 아하 장이모가 지금 중국 공산당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시황처럼. 나도 싫은데 옛날에 내가 붉은 수수밭이나 국두를 만들었을 때 장이모가 나도 싫은데 중국 사회주의 정부가 해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뭔가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인민들을 끌고 가고는 있잖아. 푸동특구는 개발했잖아. 상하이는 현대도시화 됐잖아. 어쨌든 인민들이 전체는 다 먹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나마 먹고 살게 됐잖아. 현대 국가화 되는 거잖아. 국가적 어떤 시스템을 갖췄잖아. 라고 중국 공산주의 체제적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치환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이모가 정치적으로 변절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영화가 2002년에 나왔었는데요. 2002년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장이모 영화가 새로 나왔다며 북경에서 전 세계 기자들 초청을 했어요. 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사회를 하는 거예요. 장이모의 새 영화, 근데 대형 블록버스터. 그래갖고 북경에서 공개적 시사회를 한다고 아시아에 있는 한국 기자, 한국 평론가, 일본 기자, 일본 평론가, 프랑스 다 불러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처럼 CJ, 쇼박스, 롯데 이렇게 뭔가 민간화된 사업자의 개념이라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중국에서의 영화는 광전 총국 등등등등 해서 중국의 어떤 계획화된 어떤 그런 행정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그런 면이 많거든요. 공개적인 시사회를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의 백업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장이모의 새 영화가 그 중국 공산당 정부의 철저한 후원하에 세계적인 시사회를 했다는 얘기는 이 내용 자체가 중국 자유주의 정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암시적으로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르몽드의 그 지적은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웠던 것이 맞아요. 장이모는 이때부터 변했어요. 장이모는 변하고 광저우엔가 그 자기 이름을 딴 축제도 만들어졌어요. 빛의 축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인가 2008년인가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장이모가 올림픽 총 감독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감독이 된 거예요. 그 기점이 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한편으로 장이모는 중국 정부에서 그 그러니까 공인된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된 거고, 그 당시 소문은 뭐 당서열에도 뭐 몇십 위까지 올랐다. 맞습니까? 뭐 한때는 뭐 문부상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마치 우리나라 이창동 감독이 문화부 장관 했듯이 뭐 중국에서도 중국 당내에서도 문부상을 장이모에게 맡긴다는 소문이 나왔을 정도로 혁혁하게 사실은 위치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모든 중국에서 큰 영화들은 다 맡았어요. 오페라도 했었죠. 투란토트도 해서 그 세계적 순회 아시아권을 순회하는 공연까지 했을 정도로 중국 공산주의 정부의 중국 자유주의 정부의 아주 100% 백업을 받은 감독이 장이모가 됐고, 그 표본은 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지금도 다시 케이블에서 할 때마다 그걸 다시 제가 보게 되는데요. 영화 한 편이 사회의 변화나 또는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 흐름과 변화를 어떻게 스스로가 활용하고 이용하는가라는 측면도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그 영화가 이 작품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첸카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영화 만들었잖아요. 태양별이. 태양별이 마지막 황제는 베르톨루치구나. 태양별이 같은 큰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첸카이거는 사실상 장이모하고는 약간의 다른 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대화되는 과정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긴 했으나, 특히 문화혁명에 대한 비판적, 정찰적 내용을 담는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과거 중국 공산당 정부의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감독이긴 했으나,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은 영화는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태양별이처럼 대작을 만들려면, 민간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첸카이거는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비판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반체제적 지식인이라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첸카이가 영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어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검열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오히려 지원을 하던 감독이 첸카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유럽에서 장이모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그런 감독이 첸카이거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장이모가 영웅을 만들 때 첸카이거는 투게더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무도 보신 분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보셨나요? 바이올린 신동 얘기예요.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쓰촨성보다 더 안쪽에 중국 내륙에서 그 농사 짓는 농사꾼이에요. 근데 뭐 농사꾼 음악이건 뭐건 아무것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나? 뭐 제 기억에는 문맹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절대 음감이에요. 하여튼 그냥 들으면 하는 그러니까 신동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사회에서 그 보수적인 농촌 사회에서 자꾸 이런 애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있는 농촌의 학교 선생이 뭐 얘는 뭐 도시에 가서 배워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베이징으로 옵니다. 베이징으로 와서 그러니까 북경 영화학교가 있듯이 베이징 음악학교에 집어넣는 거죠. 그 음악과 교수가 첸카이거예요. 자기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과 교수가 그 사람도 천재인데 이 아이를 보고 키우는 거죠. 그런데 베이징 영화학교에 보내려고 베이징에 살려면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오만 가지 일을 다 해요.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또는 뭐 70년대 초반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했던, 부모님이 했었던 오만 가지 일처럼 북경에서 오만 가지 일을 해요. 저 투게더는 그냥 단순한 가족 영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 그 신파, 아이를 키웠던 부모의 이야기를 그리는 신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투게더가 한 방에 있어요. 그래서 첸 카이거가 한 방을 때려요, 저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뭐 이거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 잘 찾아서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아버지가 하다하다가 결국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기예요. 몇 가지의 어떤 메타포가 있죠. 그때 당시 북경에 막 고층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중국이 이제 현대화돼 아주 급격하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고층 빌딩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돈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죠? 3D 직업 중에 하나가 되거나 이런 거죠. 첸 카이거의 카메라가 그 베이징 음악학교에서 그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뭐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저 멀리 있는 그 빌딩에,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 커트로 딱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영화적으로는 뭐 전문 용어는 롱숏, 멀리서 찍는 것, 롱테이크, 길게 찍는 것, 멀리서 찍어서 그걸 길게 보여줘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장면이. 왜냐하면 요만한 사람은 요만하게 나오는데 엄지손가락만큼 나와서 유리창 닦는지 뭐 하는지 어쨌든 고층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첸 카이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도시가 현대화되고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배불려 먹여주는 척 사실은 인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렇게 거대한 외벽에 달라붙어 있는 뭐 곤충처럼 아주 미개한 존재일 뿐이다.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그 장면으로 보여주고 그 장면 때문에 투게더라는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는 메타포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 첸 카이거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첸 카이거가 폐왕별을 만들었던 첸 카이거가 장이모우처럼 커다란 영화, 블록버스터 영웅을 만들거나 또는 그럼으로 해서 뭐 국가적 무슨 뭐 문부상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여배우를 맨날 밥 먹듯이 갈아치우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배우는 첸 카이거가 더 많이 갈아치우긴 했어요, 제가 여자 관계가 더 장이모가 돈은 더 많았습니다만 첸 카이거 여자는 더 많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직 첸 카이거가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적 그런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 대한 일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준 작품이 투게더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제5세대 감독들의 영화들, 첸 카이거와 또는 뭐 장이모와 그 외의 다른 감독들의 영화들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대비되는 두 가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고 우연찮게도 2002년에 같이 나왔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중국 현대사회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일단이나마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영웅이란 작품은 특히 그러니까 영화를 저 영화를 단순한 무협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영화 감독이나 또는 뭐 영화 작가가 그렇게 단순한 스토리로 뭔가 그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어서 대중들을 엔터테이닝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저 안에 뭔가의 얘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중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식의 그 전개 방향을 가져갈지를 짐작하게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현대 영화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모가 변절하든 변절하지 않든 첸 카이거가
위축됐다가 다시 자기 영화적 정신을 되찾든 뭐 그러한 기랑 관계, 그러한 갈등 관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 사회의 갈등 국면을 어쩌면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예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6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세대 감독들은 1982년도에 북경영화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북경영화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70년대에 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7, 8학번, 7, 7학번, 빠르면 뭐 7, 6학번 이런 거죠. 영화학교가 예를 들어서 꼭 4년 동안에 나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82년에 나왔다는 것은 70년대적 그런 그 정신적 모토를 80년대 풀어낸 감독들이 5세대 감독이라면 6세대는 그러니까 10년이 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997년도쯤에 나온 학교를 졸업했거나 90년대 중반에 또는 90년대 초반에 북경영화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그런 학생들 또는 젊은 감독들이 6세대 감독입니다. 이때부터는 특징이 조금 더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내부적 비판의 목소리가 가열차게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방식은 매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인 어떤 전개 자체가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중국은 왠지 거대한 담론이 항상 흐르는 그런 역사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과거도 그랬고 뭐 예전에 고대 국가에서부터 뭐 근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른바 중국식 그 사회주의 혁명도 굉장히 거대한 체제적 변화, 마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아 혁명을 하듯이 중국의 마오가 혁명을 했을 때도 뭔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 자체를 이제는 그 젊은이들이 90년대 영화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조차 반기를 들고 나서는 거죠.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인다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망, 개인의 행복, 개인의 사랑 이런 거죠. 여름궁전, 천안문 사태 때 대학생들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만들고 뭐 지금 이번에 기생충은 아닙니다만 봉준호가 괴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한강에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한강에서 괴물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상해졌대 그걸 얘기하는 영화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괴물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작품이 괴물이었습니다. 첫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장면에 카메라가 풀쇼트로 이렇게 찍고요. 저 같은 약간의 회색 옷을 입은 남자의 등을 보여주고 그걸 약간 안각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밑에서 안각으로 찍는 바람에 그 한강 다리의 난간보다는 하늘이 더 많이 화면에 차지하죠. 한 3분의 2 정도가 하늘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작게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풀쇼트로 앵글 풀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이따 그 남자가 뛰어듭니다. 그게 첫 장면이에요. 괴물의 첫 장면.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워낙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되니까 첫 장면을 까먹게 되는데 영화를 복귀해 보면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한강에 빠져서 죽어서 한강 속에서 괴물이 됐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40대 남자인 듯 50대 남자인 듯 하는 남자가 한강에서 뛰어들 만큼 한국 사회가 처절하구나. 한국 사회가 뭔가 지금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이 영화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래서 괴물은 정말 한강에서 괴물이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강에서 괴물이 출현할 만큼 한국 사회가 이미 그 위기의 징후를 넘어섰다는 그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이 중국의 6세대 감독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 정치적인 얘기를 오히려 피해요. 정치적인 얘기를 즉답과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영화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름궁전이나 수주 같은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젊은 애들이 중국에 있는 젊은 애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정치적인 뭔가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광고 있잖아요.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하고 싶은데 욕망이 있는데 개인적 욕망이 있는데 거대한 체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가 개인들의 그러한 욕망과 개인들의 그런 소망과 이런 것들을 어쩌면 억누르고 있다. 그게 과연 그렇다면 젊은 애들은 묻는 거죠. 6세대 감독들은 영화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게 또는 중국 사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이게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중국은 과연 미래지향적 뭔가의 담보를 그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6세대 감독들의 영화들이 개인적인 얘기고 러브스토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다 센서에 걸렸어요. 중국 정부에. 그래서 로우예 같은 경우는 아예 작품 제작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해외도 못 나가게 하고요. 뭐 예컨대 중국에서는 이런 형벌을 주죠. 2년 동안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요. 나는 영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들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칸 영화제나 이런 데서 초청을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가는 못 나가는데 작품만 간신히 나가서 유럽에서는 보여지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중국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없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았던 감독들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6세대 감독들입니다. 6세대 감독들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지향적 담론이나 정치지향적 대사가 없어요. 사실은. 굳이 따져본다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중국 사회가 한국 자본주의보다 더한 것 같아. 한국 자본주의가 뭐 이른바 이제 뭐 천민화됐다, 뭐 지나치게 계급적으로 양극화됐다, 뭐 이러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모순이 중충화된 어떤 그런 사회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6세대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 중국 사회가 우리랑 별반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아노미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과연 이른바 그것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이든 아니면 자본주의적 그런 형태의 뭐 시장경제이든 간에 이른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물질적 축적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감독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극장 개봉이 잘 안 되고요. 영화제에서 이제 뭐 종종 보여지는데 영화제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6세대 감독들의 작품들이 한국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 VOD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그래서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도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굳이 뭐 내가 중국 사회까지 고민하면서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영화가 주는 게 이제 그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동질성에 대한 회복, 연대감 뭐 이런 거겠죠. 저들도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사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의 솔루션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만 저기서 찾아서 이쪽으로 가져와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연대감, 동질성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영화들까지 찾아가면서 고민을 더 지금 사마천만 해도 지금 공부할 게 지금 뭐 그게 몇 권짜리라고요? 그게 하여튼 한 권 뛰는데도 지금 1년, 2년을 바쳐야 되는데 굳이 뭐 중국의 현대영화까지 해서 고민의 깊이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뭐랄까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를 관통했던 세대들은 그게 어느 나라의 젊은이가 됐든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제를 가시면 세계 영화계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영화제에 나가서 보면 젊은 애들의 고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 감독들, 영화를 한다는 젊은 애들의 고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행복, 자기가 돈 버는 것,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이 물질적 욕망에 대한 것들이 이전 세대하고 좀 다른 결을 가지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들이 고민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레퓨저, 난민이에요.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영화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영화제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 나온 영화가 한 150편 정도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반수가 난민 얘기예요. 반수가 환경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역적 분쟁이 많고 그 세계적인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아서 계속 나오는 것이 난민 문제잖아요. 난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만 뭐 트럼프가 뭐 어디 멕시코에 뭐 장벽을 만들고 뭐 이런 남의 나라처럼 가자에 무슨 장벽이 만들어지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난민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그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그런 얘기인 거죠. 걔네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해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중국 사회든 어디서든 지금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영화적 연대라고 하는 것,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과 전혀 관계없는 영화 한 편만, 한 1분만 말씀드리면, 불가리아 영화가 있었어요. 굿 포스트맨이라고, 착한 우체국장? 예전에 그 시골에 가서 술 못 먹는 사람, 자기 앞에 술잔 놓고 술 안 먹고 있는 사람을 우체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체국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하급 공직자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지들이 있잖아요. 판사, 그 지역 판사, 그 지역 뭐 법원의 판사, 뭐 검사, 뭐 의사, 뭐 또 지역 기업의 회장 이렇게 유지가 있잖아요. 유지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식을 하는데 그때 끼는 사람이 하급 공무원 중에 우체국장이에요. 우체국장도 어쨌든 행정 조직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어색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실 때. 그러면 술 마시다가 다 친하지 않으니까 검사가 의사한테 한잔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자 우체국장 한잔 하지? 이런 거예요. 제일 만만하니까. 자 우체국장 한잔 해. 그래서 우체국장 앞에 항상 술이 많이 쌓여서 제일 술잔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술자리에도 우체국장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는 이런 얘기는 외국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제일 만만한 사람을 이제 우체국장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불가리아에도 우체국장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뭐냐면 터키, 그러니까 시리아, 터키 이렇게 국경 라인이 이어지는 곳이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라인을 타고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의 코스예요. 거기에 그 아이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형 집시들이 다 그 코스를 타고 유럽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근데 불가리아 접경 지역에 사는 우체국장이 있는데 이 우체국장이 만만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고.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다 떠나서 한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매일 국경에서 이렇게 넘나드는 그 몰래 미립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쟤네들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 마을에서 살면 마을에 젊은이들도 생기고 애들도 생기고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살던 마을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 에이즈가 들어오고 역병이 창궐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유권자 수가 27명이에요. 그만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들, 죄송합니다. 노친네들만 이제 있는 마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우체국장이 시장 출마를 하는 거니까 면장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난민을 마을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죠. 27명이 그 선거를 하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져요. 그러니까 뭐 표를 많이 못 받죠. 근데 제가 그거를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에서 보면서 그 당시가 촛불 때였어요. 근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항마 저쪽에 원래 시장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시장실에서 안 나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시장실에서 안 나오고 노래만 듣고 있고 손톱 다듬고 있고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국에서 보는데 한국하고 똑같은 거야.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랑 똑같은 거예요. 시장실에서 안 나와.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손톱 다듬고 이것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출마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욕만 해요. 그 옷도 막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욕만 해서 제가 미국에서 보는데 똑같은 거야, 이게. 어떤 여자, 어떤 남자. 그래서 우체국장은, 그래서 저 남자는 또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만든 영화인데 난민에 대한 영화인데 사실은 난민에 대한 영화 같지 않고 우리 정치에 대한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동질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마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천주정이라는 영화는 이제 지하장커가 만든 작품이고 이 작품은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작품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 같은 지금 그러니까 주석이 국가주석 맞죠? 네. 네, 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엮은 작품이 천주정입니다. 네.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술집일 수 있는데요. 중국에는 아직 도시에 그런 술집들이 남아있나 봐요. 남자들이 술집에 가면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간호사복 입고 나오고 뭐 남자들이 원하는 복장을 입고 나와서 술 접대를 하는 그런 술집이 있는데 중국은 술집도 크잖아요.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무슨 음식점이 제가 어느 날 갔을 때 농구장만 하던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술집인데 노래방도 그래서 크잖아요. 베이징 같은 데 가면. 그런 데예요.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그러니까 여급들이 옷을 입고 나와서 영화 속 그 남자에게 술 접대를 하는데 인민군 복장, 그러니까 중국 군인 복장이에요. 중국 여군 복장. 그래서 저는 저게 어떻게 검열에 안 걸렸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에서 이른바 군대는 중국 사회를 지키는 그 최고의 보루이자 정신적 어떤 표상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 천주정이라는 영화에서는 여급이에요.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의 권위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보위하려고 했었던 군대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급화됐다, 천민화됐다, 이 정도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남자가 뭐 예를 들면 그 극중 인물 중에 한 명이 무슨 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또 술집에 와서 여자한테 술 접대를 하라며,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중을 하라며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돈을 꺼내서 이렇게 돈 다발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막 때리면서 대사가 뭐냐면 이래도 안 해? 네가 뭔데? 이래도 안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중국식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자본주의적 지금 발달 과정의 모습 같았어요. 이래도 돈을 이렇게 주는데도 뭐 공산주의고 뭐고 사회주의고 뭐고 돈이 최고 아니야? 뭐 이런 거고 맞는 여자는 어쨌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지하장커라는 감독이 만들어낸 천주정이라는 영화는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극단적 변화 속에서 이른바 중국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궤적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른바 그게 자본주의적 위정자가 됐든 사회주의적 위정자가 됐든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은.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릴 수 있는 방식은 없으니까 자기가 기자가 아니고 뭐 내지는 무슨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영화는 한 6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요. 에피소드마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중국 사회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부산영화제에서 소개됐을 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지하장커라는 감독은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지금 작품을 못 만들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그 장이모가 붉은 수수밭이나 북두를 만들었을 때 반체제형 지식인, 반체제적 영화 감독으로 그렇게 카테고리로 묶여서 작품 활동을 잘 못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영화들이 그 검열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중국 사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징표화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통해서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트로츠키형 영구혁명론, 무슨 뭐 체게바라형 무슨 뭐랄까 이렇게 주변이 같이 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당내 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어쨌든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어떤 집단이든 개인이든 끊임없이 지켜야 될 것은 민주적 가치라는 거죠. 민주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창작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어느 나라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한국 사회가 과연 지금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죠.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이후에 그 강고한 독재 정권을 거쳐왔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는 백도를 하진 않죠. 한국 사회가 다시 전두환 시대로 가지는 않겠죠. 물론 구체적인 반동이 있어서 약간 덜그럭거리는 한은 있어도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겠으나 다른 방식의 제어 장치는 많이 작동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 때도 권력은 또는 뭐 검찰이나 법은 영화 감독들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때 무슨 뭐 있었죠? 블랙리스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은 자본이 억압하잖아요. 영화를 만들면서 이거 얘기하면 제작비를 받을 수 없다라든가 투자를 못 받는다라든가 예전에 그 괴물2가 이명박 시대에 나오려고 했을 때 괴물2가 다 기획됐었어요. 국민은행이 투자하고 어디가 투자하고 뭐 여기 아시는 그 과정을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괴물2가 그 1987을 만들었던 장준환 감독이 만들려고 했었던 영화고요. 근데 엎어졌죠.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명박 시대였거든요. 근데 괴물2의 주된 내용은 한강에서 괴물 1은 한강에서 괴물이 나오는 건데 괴물2는 청계천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청계천에서 괴물이 나오는 거여서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영화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제작 중단.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투자하려고 했었던 뭐 어디 국민은행 어디 투자 무슨 뭐 증권 뭐 어디 다 철회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투자를 철회했대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영화 감독은 장준환 감독은 아니 괴물은 청계천에서 나와야 돼. 거기가 얘기가 재밌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만약에 제가 제작자 입장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청계천 말고 뭐 저기 어디 무슨 중랑천이나 뭐 이런 천을 바꾸자. 같은 천인데 꼭 청계천이어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구석이 많은 것이 한국 사회이듯이 중국 사회는 사실은 인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이른바 소유사회와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지양해 가면서 지향점은 굉장히 다른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표방하려면 사실은 창작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작가들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천안문 사태가 과연 중국 사회에서 올바르게 보도화가 됐나요? 보도화 되지 못했잖아요.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았고 지금 그게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홍콩이잖아요. 홍콩의 송환법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점은 대부분 20년 주기나 뭐 한 10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2020년대나 2030년대에 중국의 영화는 홍콩의 송환법을 소재로 한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 5세대가 나왔다면 뭐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여러 중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6세대 감독들이 지금 중국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는 영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영화가 그럼 사회에 어떻게 역작용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이런 영화들이 중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중국의 지금 사회주의 정부를 좀 유연화시키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작동법을 만들게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중국 현대 사회의 지금 중국 사회의 어떤 변화의 어떤 과정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것을 알아내는
그 눈치를 채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 사회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텍스트가 많을 겁니다. 그게 뭐 지금 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경제적 지표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영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몇 가지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중국 사회를 비교적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게는 아니고요. 지금의 표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대 영화는 천주전까지 보셨다면 중국 영화를 대단히 많이 보신 셈이 되는데 제가 장담컨대 천주전 보신 분은 여기 없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전국 관객 수가 370명이었나 뭐 720명이었나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모을 때와 1000만 관객을 모으는 영화 이제 한 700명 관객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부피감이 다르죠. 1000만 관객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가 허구한 날 맨날 1000만 모은다고 하니까 또 그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실 야구장에 들어가는 그 야구장 청중수가 몇 명이죠? 27,000명이에요. 잠실 야구장에 10개를 해봐야 2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개를 해야 270만 명입니다. 1000만 관객이 들어가려면 잠실 야구장이 100개가 270만이니까 한 400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실에 야구장이 400개 정도 있어야 1000만 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720명 관객을 모은 이 영화는 아무도 안 본 영화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지금 중국 현대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징표를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여파가 있는가 없는가, 중국이 저렇게 시그널이 저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협영화 아까 그 김용 용문객잔 좋은데요. 용문객잔은 이제 신용문객잔을 보셔야 됩니다. 예전 영화 말고요. 그런 영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중국 사회 역동성을 좀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서.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